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정말 지겹게도 많이 얘기했던 시나리오. 이 가운데는 5대3 편결이냐, 4대4 편결이냐, 8대0 편결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까지 모두 파면 의견을 내면서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죠. 자, 이렇게 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파면 결정을 이끈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주심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번 이야기부터는 허주연 변호사님이 또 함께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 파면 결정할 거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지금 파면 결정을 이끈 결정문을 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면서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또 생각을 해오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8대0 만장일치 인용이었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주심이라고 해서 판결문을 쓰지 못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그 주심 재판관,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서 쓴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판결문을 쓰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명한 재판관이 결국 자신을 파면하는 결정문 초안을 썼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거면 왜 이렇게 길어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평의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처음부터 모든 재판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이 헌법재판 사건에서도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서로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평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히 지금 전문법칙 등과 관련해서는 엇갈리는 보충 의견도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결론은 동일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교정 부분, 서로에 대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처음에 결론이 달랐던 재판관이 있었다면 국론 분열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국가적인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고 숙고를 오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가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대0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탄핵 심판 직후에는 그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저 장면에 많이들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다시 보시면 옆에 앉아 있었던 김영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면서 재판정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과정이 확인은 안 되지만 뭔가 재판관들끼리의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성춘 부위원장님은 저랑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도 일관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8대0이었고 끝까지 8대0이었고 중간에 바뀐 적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 장면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8명의 재판관 모두 사실 이 120여일 동안 너무 더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쓰다듬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뭐 김영두 재판관이 뭐 결정적 역할을 해서 김영두 재판관이 뭐 토론을 하는데 뭐 설득하는데 그 키맨 역할을 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하필이면 이 퇴장할 때 이렇게 몸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김영두 재판관이 아마도 차기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이어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자신의 옆에 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의미에서의 스킨십이지 뭔가 추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결정적 문영배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자,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재판관 5명의 보충 의견은 물론 있었습니다. 전문 법칙 적용을 두고 엇갈렸던 이 보충 의견이 선고 지연의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결과는 8대0 만장일치의 탄핵 결정이었죠. 자, 이렇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향해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의 목소리,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향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평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중대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 측의 의견을 인정했지만 바로 저 부분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켜봐야 될, 의미를 부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의 통합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갈등 관리의 조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통합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유에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오는 어떤 이유 상황에서 이 대목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갈등들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입장, 즉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어떤 태도를 앞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국회 그리고 또 대통령 양측의 정치 행위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장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의 진짜 결정적 기능, 즉 통합의 기능이 전 살아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결정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국회도 특히 이제 민주당도 그래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목에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어느 정도는 좀 반출을 해야 되는 어떤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을 향해서도 협력과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쓴소리도 분명히 평결문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